자, 수업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자, 오늘은 이제 7월 1일인데요. 하반기입니다. 그래서 남은 기간 동안 일단 열심히 해왔으니까, 아무래도 잘해갖고 올해 시험에 합격할 수 있게끔 열심히 하도록 하고요. 자, 오늘은 주택법, 월요일 과정인데요. 주택법 싹 정리하고요. 자, 또 중간반 있으니까 좀 부지런히 나오겠습니다. 자, 요약집은 194페이지. 자, 주택법도 건축법과 마찬가지로 어린 시험에 7문제가 출제됩니다. 자, 7문제가 출제되고요. 자, 이름대로 주택에 관한 법입니다. 이 주택의 건설 그리고 공급, 리모델링에 관해서 규정하는 법이다. 왜 이렇게 칙칙거려? 자, 하나 둘 셋. 자, 그래서 이 주택법의 적용 대상물이 이제 주택이 되고요. 저희 주택의 개념에서는 우리 시험에서 매년 한 문제씩 출제되고 있죠. 저희 주택이라는 것이 세대원들이 독립된 주거생활 용이하는 건물, 이 주거용 건물인데, 자, 이 주택법에서는 항상 부속 토지, 이 주택을 짓는 땅, 이 부속 토지를 다 포함하는 개념이다라고 하고요. 자, 부속 토지는 제외한다 이러면 틀려요. 그런 주택을 건설합니다. 건설. 자, 건설이라고 할 때는 내 집 한 채 짓는 게 아니고 집단적으로. 자, 집단적으로 지을 때 건설이라고 하고요. 자, 여기서 집단적의 기준은 단독주택은 30호, 공동주택은 30세대 이상. 그래서 30호, 30세대 이상 집단적으로 지을 때 건설. 그럼 29세대 이하로 짓는 것은 건축. 그거는 건축법이고요. 자, 주택법은 적어도 30호, 30세대 이상 집단적으로 건설. 그리고 건설한 주택을 우리가 공급받는데 이제 투기를 방지해서 실소유자에게 공정하게 공급하고요. 그리고 리모델링에 관해서 규정한다. 그래서 주택의 건설, 공급, 리모델링. 자, 순서대로 우리 하나씩 보고요. 그럼 주택법에서 주택은 크게 이제 두 가지로 구분하죠. 자, 단독주택, 공동주택. 단독주택은 하나의 건물에서 한 세대가 생활하고요. 공동주택은 하나의 건물에서 여러 세대가 생활합니다. 여러 세대가 생활하면서 같이 쓰는 부분이죠. 벽이나 복도, 계단. 자, 그런 부분을 공용 부분. 그 다음 세대원들이 독립된 주거생활 영위하는 부분을 전유 부분, 각 세대 부분. 자, 일반에서 단독주택은 한 세대가 사니까 전유 부분밖에 없어요. 그래서 공용 부분이 있으면 공동, 없으면 단독 이렇게 구분하고요. 자, 단독주택의 종류는 세 가지. 단독, 다중, 다가구. 그럼 건축법에서는 공관 이렇게 있었는데 이 공관은 또 주택법에서는 빠지게 되죠. 그 다음 공동주택은 아파트, 연립, 다세대, 연세. 그럼 건축법에서는 또 기숙사 하나 더 있는데요. 이 기숙사는 또 빠집니다. 그래서 공관하고 기숙사 이거는 주택법에서는 빠져요. 이유는 공관이나 기숙사는 일반적으로 건설해서 분양하는 주택이 아니더라. 그래서 주택법에서는 빠진다. 이 건축법하고 차이점 그거 정리하면 되죠. 자, 그래서 교재 한번 봅니다. 주택. 자, 주택이란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 할 수 있는 구조에 건물의 전부나 일부 및 부속 토지, 부속 토지이죠. 부속 토지를 말하고 항상 이 부속 토지 포함하고요. 그래서 단독, 공동주택 두 개로 구분한다. 그래서 먼저 단독주택. 한 세대가 하나의 건물에서 독립된 주거생활합니다. 그래서 종류는 세 가지. 단독, 다중, 다가구. 다중주택. 하숙집 같은 거 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하되 독립주거 형태가 아니고 3계층 이하고 660 이하, 660. 거기 또 얼마 전에 개정됐죠. 그 다음에 다가구 주택은 3계층 이하고 660 이하고 19세대 이하가 거주하는 공동주택이 아닌 것이다. 그 다음 밑에 공동주택. 자, 공동주택은 건물의 벽이나 복도, 계단, 그러니까 설비의 전부나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 그래서 벽이나 복도, 계단. 자, 밑줄 쳐갖고 그 공용 부분. 각 세대가 하나의 건물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부분, 그거를 전유 부분, 두 개의 구조로 된 주택이고요. 종류는 세 가지. 아파트, 연립, 다세대. 아파트는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계층 이상. 연립과 다세대는 4계층이었는데 660 초과, 660 이하 규모로 구분하죠. 그래서 공간, 기숙사 두 개는 빠진다. 그다음 옆 페이지로 합니다. 공급 대상. 건설해갖고 누구한테 공급할지 공급 대상에 따른 분류. 이게 주택법에서는 고유 개념이 되고요. 특히 국민주택, 얘가 모든 주택정책의 기준이 되죠. 국민주택, 국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건설 공급하는 주택. 그래서 이 국민주택은 철저하게 무주택 세대, 무주택 세대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합니다. 일반에서 민용주택은 무주택 세대 이런 거 안 따져요. 그냥
청년자에게 1인 1주택 기준으로 공급. 그래서 공급 대상에 따른 분류고요. 자, 국민주택은 뭐 작년에도 그대로 기준이죠. 자, 크게 두 가지 요건을 다 갖춰줘야 국민주택이다라고 합니다. 자, 먼저 국가나 지자체, 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얘들 쌓아두고 공공사업 주체가 건설 또는 국가나 지자체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 지원받아하고 건설. 자, 여기 첫 번째 요건이고요. 그 다음 두 번째 국민주택 규모 이하입니다. 자, 이 국민주택 규모 얘만 갖고도 그냥 물어볼 수가 있죠. 자, 여기 주택의 규모 산정할 때 공동주택은 공용 부분, 전유 부분으로 돼 있고요. 이 공용 부분의 면적을 공용 면적, 전유 부분의 면적을 전용 면적이라고 하죠. 근데 주택의 규모 따질 때는 공용 면적, 요거는 제외하고 전용 면적 기준으로 85제곱미터 이하, 그래서 전용 면적 25.7평 이하, 이게 원칙적인 국민주택 규모죠. 근데 시골에서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 시골에서는 100제곱미터까지 할 수 있는 예외를 줍니다. 그래서 크게 이 두 가지 요건을 다 써줘야 국민주택이 되죠. 그래서 조합해 보면 이제 종류가 세 가지 나요. 공공이 건설하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 또는 공공이 건설하는 85 이하. 두 번째는 재정에서 지원받아 건설하는 85 이하. 세 번째 기금에서 지원받아 건설하는 85 이하. 이렇게 조합해 보면 세 가지가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국민주택이 아니면 자동적으로 민용주택이 되죠. 그래서 민용주택은 민간이 건설하는 주택 그런 말이 아니고 국민주택이 아닌 것. 그래서 국민주택이 아니면 다 자동적으로 민용주택. 그리고 서울특별시에서 토지주택공사가 주공아파트 건설하죠. LH가 주공아파트 건설하는데요. 전용면적 100제곱미터. 그럼 주공아파트 100제곱미터 얘는 민용주택이다. 맞아요. 그럼 토지주택공사 건설할 때 85 이하면 국민주택. 얘는 85 초과하니까 국민주택 아니죠. 그대로 민용주택. 그래서 토지주택공사도 얼마든지 다 민용주택 건설합니다. 그래서 국민주택 저거부터 보면 국민주택은 다음에 나오는 주택으로서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 주택이다. 그래서 첫 번째 요건 동그라미 1번에 국가나 지자체, 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얘들 무고하고 공공이 건설하는 주택 또는 동그라미 2번에 국가나 지자체 재정의 동그라미 또는 주택도시 기금 동그라미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하는 주택. 그게 첫 번째 요건. 공공이 건설하거나 재정에서 지원받거나 기금에서 지원받아서 건설하는데 국민주택 규모 이하. 그래서 2번 국민주택 규모란 주거 용도로만 쓰는 면적, 전용 면적이 1호는 단독, 1세대 공동, 단독이든 공동이든 다 원칙 85제곱미터 또는 85 이하인 주택이다. 85제곱미터 이하. 하루에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적. 얘도 세 가지 조건 다 줘야 돼요. 수도권 아니고 도시지역도 아니고 읍이나 면. 시골에서는 100제곱미터 이하로 할 수가 있죠. 그 다음 밑에 주거 전용 면적 산정 방법. 그럼 국민주택 규모는 주거 전용 면적 기준인데요. 전용 면적은 또 어떻게 구할 거냐? 1번에 단독주택. 그러니까 단독주택은 다 전유 부분, 다 주거 용도로만 쓰니까 단독주택은 바닥 면적이 그대로 전용 면적이 됩니다. 그리고 바닥 면적에서 지하실, 본 건물과 분리된 창고, 차고, 화장실 이런 부분은 또 빼주게 돼요. 그럼 단독주택 옆에 차고를 따로 설치했다. 그 차고의 면적은 주차장으로 쓰는 거니까 그거 전용 면적에 포함할 이유가 없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빼줘야 되고요. 자, 밑에 2번에 공동주택. 공동주택은 외벽의 내부선 또는 내부선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그리고 복도형 아파트, 복도가 있고 옆에 이제 아파트 세대가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은 전용 면적 산정할 때 외벽의 외부선, 중심선 아니고 내부선, 안쪽선을 기준으로 전용 면적을 산정을 하게 되죠. 그 안쪽선이라는 것은 벽 두께는 일체 포함이 안 된다. 그 얘기고요. 자, 이유는 우리 아파트는 벽도 옆세대와 같이 쓰는 거니까 벽도 다 무슨 부분이야? 공용 부분, 공용 면적으로 가산이 됩니다. 그래서 이 벽 두께를 포함하지 않는 내부선을 기준으로 전용 면적 산정하고요. 이게 건축법과도 차이점. 우리 건축 면적은 외벽의 중심선. 근데 주택법에서 공동주택의 전용 면적은 외벽의 중심선, 그럼 틀려. 내부선, 안쪽선을 기준으로 전용 면적 산정하죠. 그리고 벽 부분은 다 공용 면적에 가산이 됩니다. 그 다음 밑으로 갑니다. 민용주택. 민용주택은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 국민주택이 아니면 자동적으로 민용주택이 되죠. 그 다음 바로 이번에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
자, 공동주택의 내부 공간의 일부를 세대별로 구분해서 생활이 가능한 구조로 하되 그 구분된 공간의 일부를 구분 소유할 수 없는 주택. 일단 첫 번째 논점, 구분 소유할 수 있는 주택이다. 해서 틀리게 물어보죠. 구분 소유할 수가 없다. 그 아파트 같은 이제 공동주택에 예를 들어 전용 면적 100제곱미터. 예전에는 한 세대가 생활할 수 있게끔 설계했다면 요새는 이제 1인 가구, 2인 가구 100제곱미터가 넓어요. 그래서 중간에 경량벽 이런 거 설치하고 70제곱미터 부분은 주인 세대가 생활할 수 있게끔 설계하고요. 나머지 30제곱미터, 자 여기도 욕실, 부엌, 현관 다 따로 설치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해주는데 이 구분된 일부를 소유하는 게 아니고 뭐 하는 거냐? 임대, 세줄 수 있게끔. 그래서 주택의 내부를 구분해서 그 일부를 임대할 수 있게끔 건설하는 주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럼 박스에 보면 1번에 사업계획 승인받아갖고 건설. 그거는 새로 건설하는데 처음부터 세대 구분형으로 건설한다. 그 얘기죠. 그래서 요건 1번에 세대별 가까이 공간마다 별도의 욕실, 부엌, 현관도 따로 설치합니다. 그게 또 특징. 그 현관 하나밖에 없으면 주인집도 눈치 보니까 현관도 각각 설치해갖고 서로 안 마주치는 게 속편한 거죠. 그 다음 또 하나 2번은 세대 간의 경량구조의 경계벽. 이 경량벽 설치해서 구분하고요. 3번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의 세대수가 전체 세대수 3분의 1 또는 3분의 1을 넘어가면 안 되고요. 4번에 역시 전용면적 합계도 3분의 1 또는 3분의 1을 넘어가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 건설할 수는 있는데 전체 세대수, 전체 전용면적 3분의 1까지만 짓도록 규제합니다. 이거는 주차공간 부족, 이런 문제가 또 생길 수가 있으니까 3분의 1까지. 자, 그래서 그게 27회 때는 단독 기출. 그래서 그 2번, 이제 그거 물어볼 차례죠. 자, 공동주택 관리법에 따른 행위에 허가받거나 신고하고 설치하는 공동주택. 그럼 허가받거나 신고하고 설치한다. 이 말이 기존의 공동주택을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으로 변경, 바꾼다. 그 얘기입니다. 허가받거나 신고하고 세대 구분형으로 변경할 때 요과 보통은 1번에 구분된 공간 세대수는 기존 세대 포함해갖고 2세대 이하. 기존 세대를 포함해서 2세대 이하. 그 말은 한 세대만 더 늘릴 수 있다. 그러죠. 그 다음에 세대별로 뭐 별도의 욕실, 부엌, 부분 출입문 설치해줘라. 이거면 되고요. 넘어갑니다. 또 하나는 3번에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의 세대수가 주택단지 전체 또는 전체 세대수의 10분의 1. 그렇죠? 그 다음에 동해 세대수, 또는 동해 세대수의 3분의 1. 그렇죠? 각각 초과해서는 안 된다. 이게 또 특징이야. 그럼 그 동해 세대수는 3분의 1 넘어가면 안 된다. 다 3분의 1인데 전체 세대수는 10분의 1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삑살이 나는데 있죠. 그래서 기존 세대 포함해갖고 2세대 이하고요. 전체 세대수는 10분의 1, 또 동해 세대수는 3분의 1을 각각 초과해서는 안 된다. 뭐 숫자들 물어보고 있다. 좋죠. 그 다음 그 박스 밑에 주택 건설 기준을 적용할 때는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의 세대수는 구분된 공간의 세대수에 관계없이 한 세대로 산정한다. 그래서 주택 건설 기준이 법령을 적용할 때는 한 세대로 산정.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2세대 이상이 되지만 건설 기준 등을 적용할 때는 한 세대로 산정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들어갑니다. 바로 3번의 도시형 생활주택. 자, 얘도 빌평. 자, 이름대로 도시형 가구, 1인 가구, 2인 가구, 소가구를 위해서 소규모로 싸게 공급해서 전세나 내소를 목적으로 도입한 주택이다. 라고 하고요. 자, 일단 이 도시형 생활주택이 되기 위해서 세 가지 요건부터 갖춰야 됩니다. 300세대 미만, 동그라미 1. 국민주택 규모, 동그라미 2. 국민주택 규모니까 85제곱미터 이하. 주택으로서 밑에 도시지역의 건설, 동그라미 3. 하는 주택이다. 그래서 일단 그 세 가지 요건을 갖추면서 종류도 세 가지가 있어요. 원룸형 주택, 그게 전형적인 거죠. 원룸형 주택. 원룸형 주택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는 공동주택 있죠. 공동주택이니까 아파트가 될 수도 있고 연립이 될 수도 있고 다세대가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아파트, 연립, 다세대인데 네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게 되면 원룸형 주택이라고 하고요. 1번은 세대별 전용 면적 50제곱미터 또는 이하일 것, 50 이하. 그럼 얘는 커봤자 50 이하. 원칙 도시형 생활주택은 국민주택 규모 85 이하인데 원룸형 주택은 85도 안 돼요. 50제곱미터 이하. 그래서 원룸형 주택 5글자. 그 다음 세대별 독립주거 하나니까 욕실과 부엌을 설치하는데요. 3번 욕실과 부엌이 아니죠. 보일러실을 제외한 부분을 하나의 공간으로 구성할 것. 끊고 하나의 공간이니까 그래서 원룸. 근데 다만
전용 면적 30제곱미터 또는 30 이상일 때는 2개 공간 투룸으로 할 수 있다. 그리고 그게 맨날 논점이죠. 50 이하인데 30 이상이면은 투룸으로 할 수가 있고요. 그럼 4번에 지하층에다 설치하면 안 된다. 그래서 요새 청년 세대가 제일 싫어하는 게 지오코. 지하층 옥탑방 50원. 그래서 지하층에 설치하면 안 되고요. 그 다음 단정 연립, 단정 다세대. 얘들도 다 도시형 생활주택. 그럼 단정 연립주택은 원룸형 주택이 아닌 연립주택입니다. 원룸형 주택이 아닌 그냥 일반적인 연립주택. 원룸형 주택이 독특한 거요. 딱딱 법정된 요건이 딱 정해져 있죠. 그래서 원룸형 주택이 아닌 일반적인 연립주택을 단지로 모아놨다. 그래서 연립주택 단지. 그 다음에 밑에 단지형 다세대 주택도 원룸형 주택이 아닌 일반적인 다세대 주택을 여러 동조 갖고 단지로 모아놓은 거죠. 다세대 주택 단지. 얘들도 도시형 생활주택인데 잘 안 짓습니다. 그래서 단서. 건축위원회 심의받으면 5계층까지 할 수 있는 엄청난 특혜를 주죠. 그 연립하고 다세대는 원칙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4계층 이하. 그런데 도시형 생활주택일 때는 한 층을 더 쓰는 엄청난 특혜를 주고요. 그 다음에 도시형 생활주택은 전산해소를 위해서 많이 지어라 특혜를 주죠. 그 밑에 감리, 그리고 분양가 상한제, 특히 분양가 상한제 이런 거 적용 안 한다. 이런 특례를 주고요. 그래서 특혜를 주니까 동그라미 2번 하나의 건물에는 도시형 생활주택과 그 밖의 주택, 즉 일반 주택 함께 건축할 수 없으며 딱 끊고요. 또 단정 연립, 단정 다세대하고 원룸형 주택도 함께 건축할 수 없다. 딱 끊고요. 또 단정 연립, 단정 다세대고 위에서 다 의, 원룸형 주택이 아닌 주택. 그래서 요건 자체가 다르니까 함께 건축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다만 예외. 박스 1번. 원룸형 주택과 전용 면적 85 초과하는 주택 한 세대를 함께 건축할 때 85 초과하는 주택 한 세대, 즉 주인집 한 세대는 함께 건축할 수가 있고요. 1번에 준주거하고 상업지에서 원룸형 주택과 도시형 생활주택이 아닌 일반 주택 함께 건축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응도지역에 준주거나 상업지역. 준주거나 상업지역은 원룸 수요가 많은 곳, 상업생활 것. 그래서 원룸형 주택하고 일반 주택 몇 세대 관계없이 함께 지을 수가 있죠. 그럼 준주택. 이 준주택은 주택이 아닌 거예요. 주택에 준하는 것을 준주택, 주택과 비슷한 것이죠. 그래서 주택 이외의 건물과 부속토지, 주택이 아닌 건물과 부속토지인데 주거시설로도 이용할 수 있다. 그래서 4개 있습니다. 기숙사, 기자 또는 또 기숙사가 건축법에서는 공동주택인데요. 주택법에서는 준주택입니다. 그럼 다준생활시설 고시원, 또 작년 또 기출. 그리고 노인복지주택, 오피스텔. 그래서 앞글 졌다면 기, 다, 노, 오. 딱 4개를 준주택. 그다음 주택단지. 그럼 주택단지나 아파트 단지입니다. 그 사업계획 승인받아갖고 주택과 부대 복리설을 건설하는 일단의 토지다. 딱 끊고요. 아파트 주지고 부대시설, 복리설 설치하는 일단의 토지. 다만 다음의 설로 분리가 되면 각각 별개의 단지로 둔다. 또 별개의 단지가 돼서 각각 관리해라. 또 건너다니기 어려운 것들, 철도, 고속도로, 자동차 전용도로. 그 아파트 단지 중간에 고속도로가 뚫렸다. 건너다니기 어려졌으니까 별개의 단지로 본다. 그거 읽으면 되고요. 논점은 2번. 폭이 20m 또는 20m 불평 이상인 일반 도로. 얘는 20회 후에 그냥 3번이나 정답이죠. 그래서 폭 20m 이상 일반 도로로 분리가 되면 별개의 단지로 보고요. 그 다음 30회 때는 또 3번. 한번 물어보다가 그거 물어봤죠. 그러니까 폭이 8m 이상인 도시계획 예정도로. 그럼 도시계획 예정도로 얘는 글자 수만 딱 세주면 돼요. 도시계획 예정도로 8글자니까 8m 이상. 그래서 그거 물어보면 땡큐한 거고. 2번. 일반 도로는 10m가 아니고 20m 이상이 돼야 별개의 단지로 봅니다. 그 다음 밑에 부대시설하고 복리시설 다 주택단지 안의 시설로서 부대시설은 주택에 딸린 시설이나 설비, 주차장, 관리사무소, 담장, 주택단지 안의 도로, 건축 설비, 기타 해갖고 엄청 많습니다. 보안 등 대문, 경비실 동라면. 그 다음 4번 끝에 보면은 방범 설비. 그게 또 작년에 기출. 방범 설비, CCTV 이런 것들 다 부대시설이죠. 그다음 복리시설은 주택단지 입주자 등의 생활 복리를 위한 설. 입주자 사람을 위한 설이죠. 어린 놀이터, 근린생활시설은 상가, 유치원, 주민운동설, 경로당, 즉 노인 정도이고요. 기타 요소는 1종 근생, 2종 근생, 그 밑에 보면 노유자시설, 노유자시설은 어린이집이죠. 어린이집. 그리고 그 4번의 끝에 보면 주민 공동시설,
이것도 작년 기출. 주민공동서는 입주자 집회서 뭐 이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또 부대시설, 복리시설 엄청 많으니까 그냥 매년 나요. 작년, 재작년 뭐 맨날 구분할 수 있는지. 그래서 복리시설은 사람을 위한 거니까 이름에 사람이 들어가는 거죠. 어린이, 유치원, 주민, 노인. 그리고 사람 붙으면 복리시설. 근데 경비실, 그거 하나만 조심하시면 되죠. 그럼 또는 3번에 간선시설. 도로, 상하수도, 전기, 가스, 통신, 지역난방시설. 그 도로부터 지역난방시설까지 얘들을 기간시설이라고 해요. 기간이 되는 시설. 이 기간시설과 주택단지의 기간시설을 연결시켜주는 시설, 연결해주는 시설을 간선시설. 그래서 기간시설과 단지시설을 연결해준다. 대표적으로 진입도로 이런 것들이 간선시설이다. 이렇게 부르죠. 그 다음에 6번에 공구. 공구는 별표. 공구는 공사 구간. 공사를 각각 할 수 있는 구간을 공구. 그 하나의 주택단지에서 다음의 기준에 따라 2개 이상으로 구분되는 구역인데 착공신고하고 사용검사를 별도로 수행할 수 있다. 그럼 주택법에서도 공사 시작하려면 착공신고, 공사가 다 끝나면 사용검사, 그리고 착공신고하고 사용검사를 따로 한다. 이 말이 따로 공사할 수 있는 구간이다. 얘기고요. 공고의 요건 한 페이지 넘겨보시면 1번 쭉 옆으로 와서 6m 또는 6m 이상의 너비로 공구간의 경계를 설정할 것. 또 도로, 주차장 뭐 이런 거 설치하고 6m 이상 경계를 설정하고요. 그 1번의 공급의 세대수는 300세대 또는 300세대 이상. 그 109, 300, 209, 300 공사원 나눠갖고 분할 시행하려면 적어도 600세대 이상 주택단지가 돼야 공급별 분할 시행할 수가 있죠. 그다음 공공택지, 그 다음에 다는 공공사업으로 개발 조성되는 공동주택이 건설되는 용지. 공동주택 용지. 일단 단독주택 용지 이름 틀려. 단독이 아니고 공동주택 용지. 공공사업이다 그랬으니까 다 뭐하는 사업이냐? 수용. 수용해서 땅을 만들면 공공택지가 되죠. 그래서 일반의 국민주택 건설 사업인데 그냥 국민주택 건설한다고 공공택지가 아니고 가로에 공공사업 주체가 수용해서 국민주택 건설하면 그 땅이 공공택지. 또 일반의 택지개발 사업도 있고요. 좀 옆으로 와서 산업단지 개발 사업. 그게 또 28회 때 기출 정답이죠. 그 다음에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뭐 등등등 다 뭐하는 사업이냐? 수용. 수용해서 땅을 만들고요. 그래서 3번에 도시개발 사업. 이것도 공공시행자가 수용 방식으로 했을 때 그리고 대표적으로 환지 방식에 관한 개발 사업 이런 또 틀려. 그래서 밑에 거 4번, 5번 다 뭐하는 사업이냐? 수용. 수용해갖고 땅을 만들면 그 땅을 공공택지. 그리고 공공택지에서 일반 분양하는 공동주택을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 원칙적인 분양가 상한제 주택이다라고 하죠. 그 다음 8번에 리모델링, 그 동그라미 1번 리모델링 거다 불평. 이 리모델링도 그냥 매년 나옵니다. 자, 아무래도 노화 억제 기능 향상을 위한 행위로서 1번 대수선 있죠. 대수선은 뭐 아무것도 안 써있으니까 그냥 10년만 지나면 대수선으로 리모델링 할 수가 있고요. 이번에 사용검사는 사용 승인일부터 15년 동안 15년이 그 가로는 다 필요 없어요. 밑에 지난 공동주택을 각 세대 전용 면적 30% 또는 30% 이내에서 중축하는 행위입니다. 중축하는 행위죠. 그럼 두 번째 중축으로 리모델링 할 수 있는데 중축으로 할 때는 요건이 더 세죠. 15년이 지나야 되고 중축은 무진장 인정하는 게 아니고 전용 면적 30% 이내. 3번 쭉 옆으로 와서 기존 세대수는 15% 또는 15% 이내에서 세대수를 증가하는 중축, 즉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도 인정하죠. 그럼 기존의 1000세대 아파트 단지 중축으로 리모델링 할 때 150세대 더 지을 수 있도록 해줘요. 더 지어갖고 일반 분야에서 리모델링 공사비를 충당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15% 늘릴 수가 있는데 더 옆으로 늘리는 거는 별 문제가 없죠. 위로 올라가는 거. 수직 중축을 할 때는 무너질 우려가 있으니까 밑에 최대 3계층 이하에서 15층 이상일 때는 3계층, 14층 이하면은 2계층. 그게 또 작년 기준. 그래서 최대 3계층까지. 그러면 15층 이상의 아파트일 때 위로 1층, 2층, 3층까지만 올릴 수 있다. 얘기고요. 그 위로 올라가도 무너질 우려 없는지 그 밑에 구조도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리모델링의 요건들 뭐 매번 나오는데요. 크게 일단은 두 개요. 대수원 아니면 중축. 이거부터 건축법은 다르죠. 건축법에서는 리모델링 하면은 대수원, 중축, 개축까지. 그런데 주택법에서는 대수원하고 그냥 중축 두 개입니다. 특히 중축으로 리모델링 할 때 요건 그게 25일 때는 단독 기준 15년이 지나야 되고요. 중축하는 면적은 전용 면적
30% 이내. 기존 세대 수는 15% 이내에서 증가할 수 있고 위로 올라가는 수직 중축은 3계층, 그것도 15층 이상일 때. 그래서 숫자는 다 15 아니면 3으로 갑니다. 15 아니면 3. 그 다음에 옆에 제가 보시면 이제 기타 또 주택들 쫙 써놨는데 임대주택 한번 읽어보시고. 그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 자, 얘가 요새 많이 나와요. 또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 토지 소유권은 끝에 사업 시행하는 자가 갖고 딱 끊고요. 건물에 대한 소유권은 주택을 분양받는 자가 갖는 주택이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아파트 분양받을 때 토지하고 건물을 다 분양받는 게 일반적이죠. 근데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은 토지 소유권은 그대로 시행되는 거예요. 그리고 건물의 소유권만 분양받는 자가 갖는다. 그래서 건물의 소유권만 분양받는 자가 소유하게 되는. 그래서 이 건물 부분만 분양해 주는 거니까 토지하고 건물을 다 분양할 때보다 분양가가 쌀 수밖에 없죠. 이거를 소위 반값 아파트라고 하고요. 그럼 이제 건물 부분만 분양해 주니까 토지는 시행자가 이 분양받는 자에게 뭐 해주는 거냐? 임대. 이 건물 분양받는 자에게 시행자 토지를 임대해 주는 거죠. 그래서 토지를 임대하는 거고 건물만 분양한다. 그거를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 그리고 여기서는 임대차 기간, 그게 핵심이에요.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의 토지 임대차 기간은 40년 이내로 한다. 40년. 다음은 75% 이상의 갱신 청구하면 또 40년 연장. 그래서 40년에 40년이니까 80년. 엄청난 거죠. 무너질 때까지 임대하도록 하고요. 그다음 에너지 절약형 밑에 건강 친화형 장수명 주택. 장수명은 수명이 오래 간다. 그죠? 그래서 그런 거에 뭐 읽어보면 좋은 주택들이고요. 여기까지 용어들 쫙 봤고요. 이 주택법은 용어에서 그냥 한 문제에서 매년 나옵니다. 용어가 제일 중요한 법이죠. 그 다음에 주택의 건설법입니다. 이 주택을 이제 집단적으로 건설하는데요. 여기 건설 파트는 크게 이제 두 가지 책이에요. 먼저 주택법에서 주택을 건설하는 자들을 사업주체, 건설 사업주체라고 하고요. 사업주체와 주택 건설하는 절차입니다. 건설 절차, 이거 간단하게 제목부터 먼저 보면 주택법에서는 주택을 집단적으로 건설해요. 이 집단적으로 건설할 때는 주택법의 사업계획 승인받습니다. 건축법에서는 건축 허가가 핵심, 주택법에서는 사업계획 승인. 자, 요게 핵심. 사업계획 승인 떨어지면은 이제 아파트 짓는 공사 다 끝나면은 사용검사 받고 사용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요 사업계획 승인 요거 받아갖고 건설 사업하는 자, 그자들을 사업주체라고 해요. 절대 사업주체는 건축허가 받아갖고 사업한다 이러면 틀려요. 건축법에서만 건축허가고 주택법은 사업계획 승인. 저는 주택건설 사업하려면 원칙 등록하고 사업합니다. 이 원칙이죠. 그래서 국가가 이 주택건설 사업을 감독하고 관리하기 위해서 주택건설 사업하려면 등록부터 하고 하세요. 등록사업자가 원칙. 그럼 등록사업자의 등록대상 연간 1년간 단독주택 20호, 공동주택 20세대 이상 건설 또는 연간 이 주택건설 대지를 10,000제곱미터 이상 조성 20호 10,000제곱미터 이게 26회 그냥 기준. 그래서 연간 20호 20세대 연간 10,000제곱미터 이상. 자, 이 규모 이상으로 사업하려면 요거는 가져가고 국토부 장관에게 등록하고 사업합니다. 의무예요. 등록 안 하고 사업하면 처벌해요. 2년 2차 처벌. 그래서 의무적으로 등록하고 사업해라. 그런데 일정한 경우에는 등록 안 하고 사업할 수가 있고요. 그거를 비등록 사업자. 그래서 비등록 사업자 크게 이제 3명 있습니다. 먼저 국가나 지자체, 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공공사업주체. 그래서 얘는 작년에도 그랬죠. 토지주택공사가 대지조성 사업 하려면 국토부 장관한테 등록한다 해서 틀리게. 그래서 공공은 등록하고 그럴 필요 없어요. 그 다음 공익법인. 주택건설 사업을 공익사업으로 하기 위해서 만든 공익법인. 뭐 한국사랑의 집짓기운동연합회 이런 공익법인. 그 다음 공동사업주체. 이 등록사업자하고 공동으로 주택건설 사업하는 주택조합. 그리고 고용자. 주택조합은 조합원의 주택, 조합 아파트를 짓고요. 고용자는 쉽게 얘기하면 회사예요. 회사가 근로자의 주택, 사원주택을 건설할 때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하면은 다시 등록할 필요가 없다. 비등록에 특례를 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3가지 경우에는 등록 안 하고 사업할 수가 있죠. 교재 한번 봅니다. 199페이지 사업 주체는 그 사업계획 승인받아갖고 사업하는 자. 그 중에서도 원칙은 등록사업자입니다. 등록하고 사업하는 게 원칙. 등록 의무라 그래요. 다음 페이지 넘겨보시면
등록 대상 연간 또는 연간 단독주택은 20% 또는 20%. 공동주택은 20세대 또는. 근데 가로에 도시형 생활주택일 때는 또 30세대 이상인데 이건 뭐 눈여겨 하시고. 그래서 원칙은 연간 20호 20세대 이상 주택 건설 또는 연간 또는 만제곱미터 또는 이상 대지조성 사업하려면 국토부 장관에게 등록할 수가 있는 게 아니고 해야 된다. 의무입니다. 딱 끊고요. 다만 다음에 사업 주체는 제외. 등록 안 해도 된다. 그래서 1번 공공사업 주체죠. 또 2번은 공익법인. 그래서 3번에 주택조합 밑줄, 4번에 고용자 밑줄. 자, 얘들은 등록사업자 공동으로 주택 건설 사업할 때. 그래서 3번하고 4번 그 두 개는 묶어갖고 공동사업 주체. 그래서 크게 여기 세 가지에 해당하면은 등록 안 하고 사업할 수가 있고요. 저는 비등록이 아니면 이제 등록해야 돼요. 등록하기 위해서 다음에 요건부터 맞춰라. 그래서 박스에 보면 1번 자본금 3억 원, 3억 원 또는 3억 원 이상. 그거는 법인입니다. 법인. 개인일 때는 2배, 6억 원 이상. 그냥 기술자, 건축 분야나 토목 분야 기술자 1명 이상, 사무실 이런 거 갖춰갖고 그냥 등록하고 사업해라. 그 얘기인데 저 밑에 결격, 이 요건을 갖춰도 등록할 수 없는 자들 박스 1번 미PP, 제한능력자, 파산자 얘들은 뭐 맨날 짱 받고 있는 거죠. 또 3번 또 옆으로 와서 금고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났거나 면제된 날부터 2년 또는 2년이 지나지 않은 자. 그 두부 딱 깨물어 먹으면 2년간 결격. 또 4번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인 자. 그래서 1, 2, 3, 4 4개는 모든 결격. 우리 앞에서 도시개발조합 임원의 결격, 정비사업조합 임원의 결격, 등록사업자의 결격. 세 번째 반복이고요. 그 다음 5번에는 더 보지 않고 등록이 말소되고 2년 동안 2년이 지나지 않은 자. 이거를 재등록 금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공법에서는 등록이 말소가 되면 2년간은 다시 등록할 수 없도록 하고요. 포인트 합니다. 등록사업자의 시공, 시공은 공사를 시행. 그래서 이 등록사업자는 사업주체는 시행사 개념이죠. 직접 공사 오는 거 아닌데 등록사업자가 일정한 요건을 더 갖추게 되면 직접 아파트 건설 공사, 시공까지도 할 수가 있고요. 저를 시공권이 있는 등록사업자, 이걸 건설사업자, 건설회사라고 그래요. 이 건설회사가 돼서 등록사업자가 직접 공사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시공권 갖기 위한 요건, 이 등록사업자가 루도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추면 등록사업자를 건설사업자, 건설회사로 가서 직접 주택건설공사를 시공할 수도 있다. 시공까지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옆에 자본금이 5억 원, 5억 원 또는 5억 원 이상, 개인은 2배, 10억 원. 그래서 개인은 2배로 가면 되니까 법인만. 등록할 때는 3억, 시공권을 가지려면 5억. 그래서 이번에 기술인, 건축 분야나 토목 분야 기술인 3명 이상, 그리고 3번 최근 5년간 실적이 100호, 100세대 이상. 숫자가 그냥 쏟아져 나오니까요. 항상 핵심은 돈입니다. 돈. 등록할 때는 3억, 시공권을 가지려면 5억 원 이상. 그리고 등록사업자 시공권이 있어야 공동사업 주체가 될 수가 있고요. 주택상환 사채라는 것도 다 발행할 수가 있죠. 그래서 자본금 5억 원 이상. 그리고 또 하나는 이번에 시공자, 이 등록사업자가 건설할 때도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층 이하인 주택만 건설하도록 합니다. 근데 딱 끊고요. 다음에 또 다음에 해당할 때는 6개층 이상인 주택을 건설할 수 있다. 그래서 2번 최근 3년간 300세대 이상 건설 실적이 있는 자. 그게 작년 기출문제 정답. 그래서 그 예외 그냥 끝머리에 있는 것까지 다 찾아갖고 아주 지역적인 것도 물어봤죠. 그래서 5억까지 될 거 하여튼 시공권을 가지려면 자본금 5억 원 이상. 그럼 이렇게 합니다. 4번에 등록 말소. 그러니까 국토부 장관은 등록사업자가 다음에 닿으면 등록 말소 또는 1년 이내 영업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딱 끊고요. 근데 다만 1번하고 5번은 반드시 말소합니다. 그래서 뭐 임의적으로 말소할 수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반드시 말소하는 거예요. 1번.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거짓말로 등록했을 때. 또 5번에 등록증 대여, 빌려줬다 걸리면 그냥 반드시 말소. 말소가 되면 2년간은 재등록도 금지. 그런데 또 하나는 2번. 등록 말소나 영업정지 처분받은 등록사업자는 처분 전에 사업계획 승인받은 사업은 계속할 수 있다. 그럼 등록사업자 사업계획 승인받아갖고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나중에 등록이 말소가 됐어요. 이 등록 말소 처분은 기왕에 하고 있던 행위에는 아무 영향이 없습니다. 하고 있던 것은 등록이 말소가 돼도 계속 할 수 있다. 이거를
기득권. 그다음 공동사업주체 옆에 넘겨보시면은 저희 등록사업자하고 공동으로 주택 건설 사업하는 자들, 공동사업주체는 종류가 크게 3개가 있죠. 1번 토지 소유자가 주택 건설할 때는 등록한 자, 이 등록사업자하고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그럼 쉽게 얘기하면 토지 소유자는 땅이 있어요. 근데 아파트 건설할 능력이 없으니까 그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하면 공동사업주체로 봐준다. 그런데 토지 소유자, 얘는 공동사업주체라도 비등록은 아닙니다. 좀 전에 등록 안 해도 된다 할 때 공동사업주체, 토지 소유자는 없어요. 그래서 토지 소유자는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해도 다 등록입니다. 비등록에 특혜가 없죠. 그다음 또 하나는 2번 주택조합. 근데 가로에 세대수를 증가하지 않는 리모델링 조합은 제외. 그럼 세대수의 증가가 없는 리모델링 조합은 그냥 뭐만 하는 거냐? 리모델링. 그 리모델링은 대손 또는 중축, 건설하는 거 아니죠? 그래서 건설사업 주체가 아닌데요. 작년에 또 그 반대로 세대수를 증가하는 리모델링 조합 해갖고 또 물어봤죠. 그래서 세대수 증가가 없는 리모델링 조합은 건설하는 거 아니니까 그거는 빼고요. 그러니까 주택조합이 구성원의 주택, 그걸 조합 아파트 건설할 때는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그럼 주택조합도 땅하고 사람만 모아놓은 거지 아파트 지을 능력이 없으니까 등록사업자와 같이 할 수가 있고요. 이때 주택조합과 등록사업자를 공동사업주체로 보고요. 이 주택조합이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할 때는 등록 안 하고 조합 아파트 건설할 수 있는 특례를 주죠. 그래서 3번에 고용자는 회사예요. 회사가 근로자의 주택 사원 아파트 건설할 때는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해야 된다. 1절. 이때 고용자와 등록사업자를 공동사업주체로 본다. 그래서 고용자가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근로자의 주택 건설할 때도 비등록. 그래서 이 공동사업주체는 이렇게 3명인데 비등록은 주택조합하고 고용자, 토지 소유자는 등록해야 돼요. 그다음에 토지 소유자하고 주택조합은 반드시 등록사업자와 같이 할 필요는 없어요. 임의적으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근데 고용자가 근로자의 주택을 건설할 때는 주택법에서 반드시 등록사업자와 같이 해라. 필수적으로. 이때만 등록 없이도 근로자의 주택을 건설하는 특례를 주죠. 그 다음에 들어갑니다. 2번 공동사업주체의 사업시행. 공동사업주체가 사업하려면 세 번째 줄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춰갖고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해야 된다. 그래서 박스 1번 등록사업자가 주택건설공사의 시공기준의 요건을 갖춘 자거나 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에 등록을 한 자일 것. 건설업에 등록한 자를 건설사업자 이꼴 시공권이 있는 등록사업자. 즉, 이 등록사업자는 시공권이 있어요. 시공. 아파트 지을 능력이 있어요. 그 다음 2번. 토지 소유자나 주택조합 고용자가 주택건설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고 있을 것. 딱 끊고요. 거기까지. 그러면 토지 소유자, 주택조합, 고용자 얘들이 주택건설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고 있어야 된다. 이게 공동사업주체 개념이죠. 그럼 땅은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데 건설할 능력이 없으니까 등록사업자 같이 하죠. 그럼 등록사업자는 건설할 능력, 시공권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등록사업자가 대지 소유권 확보하고 있을 거 그러면 안 돼요. 땅은 여자들이 주체적으로 갖고 있는데 공사를 할 수가 없으니까 등록사업자와 같이 하는 거죠. 그래서 등록사업자는 시공권이 있어야 되고 토지 소유자 등이 땅은 확보하고 있어야 된다. 같이 하면은 공동사업주체. 그 공동사업주체가 될 수 있는 주택조합. 자, 얘가 사업주체잖아. 핵심. 주택조합은 우리 시험에 한 문제도 아니고 거의 2문제씩. 그래서 조문도 제일 많고요. 하여튼 잘 주택법에서 복잡한 부분이 주택조합입니다. 그래서 한 문제 이상 꼬박꼬박 물어보고 있죠. 그럼 주택조합이라는 의의부터 보면 만운수의 구성. 거기서 만운수 하면 적어도 20명 이상입니다. 20명 이상이 주택을 마련한다는 것은 주택을 건설해서 공급받는다. 또는 리모델링 합의해서 결성하는 조합이다.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혼자서 아파트 못 지니까 여러 명이서 우리 같이 아파트 줘갖고 분양받자. 또는 리모델링 하자 해서 결성하는 조합이죠. 종류는 3개 있어요. 지역, 직장, 리모델링 조합. 일단 재건축 조합 이런 거는 주택조합이 아닙니다. 재건축 조합, 재개발 조합 이런 거는 정비사업 조합. 주택법에 따라 만드는 주택조합이 아니죠. 그런데 지역조합은 다음의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주택을 마련하게 설립하는 조합이다. 그래서 같은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같이 아파트 줘갖고 분양받자 해서 만드는데요. 그 지역의 9번, 동그라미 1번부터 옆에 9번, 그게 도단위죠. 도. 우리나라에 있는 9개 도 단위로 딱 끊는 거예요. 1번에 서울하고 인천 다 경기도 안에 있으니까 경기도로 끊습니다. 수도권. 그 다음 대전하고 세종시 다 충청남도 안에 있으니까 충청남도로 끊는 거죠. 충청권. 이런 식으로 끝에 9번에 제주도까지 9개 도 단위로 끊어갖고 같은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이 만드는 게 지역조합. 그 다음 직장조합은 같은 직장에 근무하는 근로자가 주택을 마련하게 설립하고요. 리모델링 조합은 공동주택 소유자가 아파트 리모델링하기 위해서 결성하는 조합이다. 그래서 지역, 직장, 리모델링 3개가 있고요. 그리고 주택조합도 자기들끼리 만들어보자 설립되는 게 아니고 주택법의 요건에 맞게 설립하는지 설립 인가부터 받아야 돼요. 그래서 동그라미 1번 조합 설립 인가 거기다가 원칙. 주택조합 설립하려면 밑에 줄 시, 군, 구청장한테 인가. 그렇죠? 시군 구청장한테 인가받는다. 그래서 인가권자는 시군 구청장. 시군 구청장 인가 받고요. 그 옆으로 와서 변경 또는 변경할 때도 인가. 밑에 해산 또는 해산할 때도 인가. 그래서 새로 할 때 인가 받았으니까 변경을 하든 해산을 하든 다 똑같이 인가를 받아야 되고요. 또 하나 2번하고 또 하나 3번 두 개 묶어갖고 별표. 이게 설립 인가 받기 위한 요건입니다. 또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서 지역조합과 직장조합 두 개 있죠. 지역조합, 직장조합의 설립 인가 받으려는 자는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춰야 된다. 이거는 지역조합, 직장조합 설립 인가 받기 위한 요건이죠. 박스 1번. 그 주택건설 대지의 80% 또는 80% 이상 토지의 사용권을 확보. 또 토지의 사용권이라고 할 때는 소유권보다 넓은 거예요. 소유권 이외에도 지상권, 임차권 다 통칭하고 사용권. 그래서 지역조합과 직장조합은 뭐 하려고 설립해요? 조합주택을 건설하게 설립하니까 건설하려는 땅의 80% 이상의 사용권 확보해야 설립인가 내주겠다. 그런데 작년에 그 2번이 또 추가됐죠. 그 대지의 15% 또는 15% 이상 토지의 소유권을 확보할 것. 그래서 이게 각각이 아니에요. 1번에 포함되는 개념이 2번이죠. 그래서 80% 이상의 사용권인데 그 사용권 중에서 15% 이상은 소유권으로 확보를 해와라. 그래서 80%, 15% 그냥 물어보기 아주 딱 좋아요. 작년에 주택관리사 단독 기준. 그래서 80% 이상의 사용권, 15% 이상의 소유권 확보해서 설립인가 받습니다. 그런데 동그라미 3번 리모델링 조합이죠. 리모델링 조합 설립할 때 리모델링 조합은 건설하는 거 아니니까 80% 사용권 이런 거는 필요 없어요. 대신 구분 소유자 의결권의 결의를 증명하는 서류, 결의서, 즉 동의서를 첨부해서 인가 신청. 즉 아파트 소유자들 동의받아 하라. 그래서 동의요건 박스 1번. 주택단지 전체를 리모델링 할 때는 전체 구분 소유자 의결권 3분의 2, 3일 즉 결의와 각 동의 구분 소유자 의결권 과반수, 즉 과반수의 결의 또는 동별 과반수 요건을 충족하면서 전체 3분의 2 이상. 이번에 한 동만 리모델링 합니다. 이때는 그 동의 구분 소유자 의결권 3분의 2, 3일 즉 결의. 그리고 한 동이든 단지 전체든 결론은 3분의 2 이상의 동의받아 하라. 그래서 그 설립 인가받기 위한 요건이 달라요. 지역조합, 직장조합은 80% 이상의 사용권, 15% 이상 소유권. 리모델링 조합은 3분의 2 이상 동의받아하고 설립 인가 신청하죠. 그래서 밑에 보면 인가 신청서 제출할 때 첨부하는 서류 이거 은근히 많이 나오죠. 그럼 설립 인가 신청할 때 가로 1번에 지역조합과 직장조합일 때는 동그라미 1번 공통서류에서 창립총회 회의로 뭐 이런 쪽이 있는데요. 그 밑에 줄 조합 규약입니다. 규약에 또는 규약. 규약 이거를 개발조합, 정비조합은 정관이라고 그러죠. 정관. 근데 주택조합은 법인은 아니니까 규약이라고 그래요. 규약. 그래서 조합이 주택건설사업 어떻게 할지 다 정하는 거예요. 규약. 다음 페이지 넘겨보시면. 그 80% 이상의 사용권, 밑에 15% 이상의 소유권 이런 거 확보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다 첨부하고요. 리모델링 조합일 때는 동그라미 2번에 구분 소유자 의결권 결의를 증명하는 서류, 결의서 3분의 2 이상의 동의서. 그리고 동그라미 3번에 그 사용검사나 사용승인일부터 다음의 기간이 지났음을 증명하는 서류. 또 대손으로 할 때는 10년, 중축으로 할 때는 15년. 이런 리모델링의 요건에 적합한 서류 딱 첨부해갖고
설립인가 신청하죠. 근데 또 밑에 3번 해산인가. 근데 주택조합이 조합주택 건설사업 다 끝내갖고 조합원에게 주택도 다 공급하고. 근데 해산할 때도 인가 받아야 돼요. 해산인가 신청할 때는 조합 해산의 결의를 위한 총회, 의결 종족수에 해당하는 조합원 동의를 받은 정산서를 첨부하도록 하고요. 정산서는 쉽게 얘기하면 동계산이 다 끝났는지 조합원 동의 받는다. 그죠? 그래서 정산서를 첨부해서 해산인가 신청. 그게 30회 때 기출. 설립인가 신청할 때 제출하는 서류가 아닌 것은 정답이 정산서. 동계산 잘 끝났는지 이거는 해산인가 신청할 때 첨부하는 서류입니다. 그다음에 대통령 5번 법인격. 자, 리모델링 조합 있죠. 리모델링 조합의 법인격에 관해서는 정비법 38조를 준용한다. 그래서 리모델링 조합은 정비법을 규정해서 준용해서 설립인가 받고 30일 내 등기해야 성립하는 법인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조합의 성격이 또 달라져 있어요. 지역조합하고 직장조합은 그냥 인가만 받으면 설립하는데 리모델링 조합은 설립인가 받고 30일 내 등기를 해야 성립하는 법인. 그래서 이 리모델링 조합만 법인격을 갖도록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개 지역조합과 직장조합은 법인 아니에요. 그래서 비법인 사단 뭐 이렇게 얘기하고요. 리모델링 조합은 재건축하고 이제 똑같이 만드는 거죠. 정비법 준용해서 30일 내 등기해야 성립하는 법인이 되도록 합니다. 그럼 또 하나 6번에 조합 설립 신고 거기다 불평. 그럼 설립 인가 받는 게 원칙이에요. 그런데 신고만 하고 설립하는 게 딱 하나가 있어요. 딱 하나가 있으니까 시험에서 딱 잘 물어봅니다. 그래서 국민주택을 공급만 받기 위해 설립하는 직장조합이죠. 직장조합을 설립하려는 자는 관할 시군구청장한테 신고합니다. 신고 또는 신고한 내용을 변경할 때도 신고, 변경 또는 해산할 때도 신고, 해산 또는. 그래서 새로 할 때 신고했으니까 얘는 변경하든 해산하든 신고만 해줘라. 그래서 신고만 하고 설립하는 게 그 하나니까 직장주택조합 얘는 종류가 또 두 개가 되는 거죠. 원칙대로 설립 인가받아갖고 설립하는 게 있고요. 얘가 원칙. 간단하게 또 신고만 하고 설립하는 게 있죠. 그럼 인가받아갖고 설립하는 직장조합 얘는 뭐 하려고 설립해요? 조합주택을 건설해서 조합원에게 공급하겠다. 이런 조합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사업주체가 되기 위해서는 원칙대로 인가를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좀 전에 이 설립 인가 신청할 때 건설 대지의 80% 이상의 사용권 확보해 가라. 그래서 얘는 건설하는 거고. 그런데 신고만 하고 설립하는 직장조합 얘는 건설하는 거 아니죠. 그래서 조합원이 국민주택을 분양만 받기 위해서 설립할 때 이때는 간단하게 그냥 신고만 해주면 돼요. 그래서 신고하는 거는 건설하는 사업 주체가 아니니까 80% 이상의 토지 사용권 확보 이런 거 다 필요 없어요. 대신 국민주택은 누구만 공급받을 수 있는 거냐? 무주택 세대주. 그래서 신고하는 직장조합은 조합원자에 까다로운 거죠. 무주택 세대주. 그래서 무주택 세대주 모아갖고 같은 직장에 근무하는 자들이 우리 국민주택 분양받고 싶습니다. 신고만 하고 설립하는 게 직장조합. 그래서 신고하는 거는 딱 그거 하나 있어요. 자, 일단 거기까지 하고요. 총회부터는 좀 쉬었다 보겠습니다. 자, 이거 그냥 그대로 두세요. 이거 지우지 마시고.